그러면 구체적 사례 한 가지씩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보유 계좌 수 추이인데요. 2012년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미미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잡아놨어요. 왜냐면 조금씩 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걸 더 알린 이후의 숫자를 보고 있어요. 2012년 정도부터 보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보고 있고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계속 증가세고요. 2018년까지 아마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증가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렇게 계좌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해가면서 지금 그리고 이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특화된 상품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소니뱅크 같은 경우는 결제 업무는 아예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자판넷뱅크 같은 경우는 결제 업무에 줄을 두고 있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제 업무에 줄을 두고 있고 락텐뱅크도 그래요. 주로 결제 업무에 줄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가 확실히 되어가는 시점이 2012년쯤이에요. 그때까지는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거나 갈피를 못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어느 정도 차별화되면서 각 은행들이 차별화되면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셀렌트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은행 보유 계좌 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락텐뱅크예요. 락텐뱅크는 결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테일 고객 수가 많아요. 예, 그리고 고객 수가 많아요.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는 이온뱅크예요. 여기도 리테일 고객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고객이 필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몰 안에 은행이 있고 하니까 이게 주부층들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가 자펜넷 은행이에요. 보유 계좌 수로 봤을 때 이것도 결제 업무예요. 결국엔 결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보유 계좌 수로 봤을 때는 결제랑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은행 보유 계좌 수가 제일 적은 은행은 라이원엑스뱅크예요. 8위예요. 이 안에서 아까 올린 8개 은행에서 8위가 라이원엑스뱅크예요. 은행 보유 계좌 수는 그만큼 적어요. 그렇지만 이거 예금 잔액을 봤을 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금 잔액도 당연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원엑스뱅크 보유 계좌 수는 8이라고 얘기했지만 예금 잔액으로 봤을 때는 2위예요. 그만큼 고객이 맡기는 돈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 계좌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집중이 되는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1위는 SBI 스미신넷뱅크예요. 여기도 증권 계좌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보유 계좌 수가 4위인데도 예금 잔액 규모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락텐뱅크 보유 계좌 수 1위였는데 예금 잔액으로 봤을 때는 5위예요. 결제 업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굳이 많이 둘 필요는 없다. 이런 고객 심리인 거죠. 이용도 4위예요. 4위, 5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유 계좌 수랑 이게 꼭 연관이 없다는 거죠. 보유 계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금 잔액은 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보유계좌서로 봤을 때는 결제 업무의 결제 업무가 주 업무인 은행에 그 계좌수는 쏠리고요. 근데 예금 잔액 같은 경우는 증권 업무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은행에 잔액이 쏠린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3개를 지금 한 페이지씩 지금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제 업무에 중심을 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락텐뱅크를 제가 뽑았어요. 여기에서 락텐뱅크 결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락텐 이치바라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락텐뱅크 계좌와 연결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은행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지만 수수료가 나가요. 3만엔 미만인 거는 155엔, 3만엔 이상인 건 257엔. 이걸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싸다고 느끼시는지 한국에서는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엄청 싼 거예요. 이거는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은행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싼 금액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락텐뱅크의 계좌를 개설하는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락텐뱅크에서 온라인 쇼핑몰 최대인데 일본 최대인데 그만큼 거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락텐 이치바에서 쇼핑을 할 때만큼은 락텐뱅크를 쓰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페이스북 송금이에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상에서의 서비스예요. 페이스북과 락텐뱅크 앱을 연동시키는 거죠. 연동을 시키고 송금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 아카운트에 송금을 하면 그 송금 통지를 상대방이 받습니다. 그거를 오픈하고 그 은행을 지정하면 그 은행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건 일본의 특성상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아직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그만큼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락텐뱅크의 관점은 온라인 쇼핑이랑 결제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락텐 그룹이랑 큰 그룹 안에서 구매 사이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카드사도 갖고 있고 증권사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룹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락텐 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또 수수료 우대를 해주고 포인트 더 주고 막 그런 거를 락텐 이치바에서 쓰면 그게 포인트 더 주고 막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락텐 카드를 만들고 싶게끔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그룹 CEO의 원래 그게 철학이에요. 그룹 내에서 다 결제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걸 다 이루어내는 게 이 그룹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게다가 여기는 프리페이드 카드사도 샀어요. 에디, 락텐 에디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에디라는 일본 최대 프리페이드 카드사도 사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지금 시스템을 완전 구축을 해놓은 거죠. 밖으로 돈이 새 나가지 않게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원래 락텐 그룹이 설립했을 때부터 이거는 계속 목표로 해온 거라 그거를 이뤄낸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대출 업무에 관점을 두고 있는 중심을 두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소니뱅크인데요. 소니뱅크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 인터뷰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올린 구체적 사례들은 다 인터뷰를 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솔직한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니뱅크는 아예 대출 상품이 중심이지 다른 업무에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 이퀄 결제 업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는 안에서 소니뱅크는 대출 상품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료, 단체 생명보험료, 중도상환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지금 한국은 주택 대출이 3%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1%대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쟁력, 차별화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금리로서는 이제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대출 상품에서 어디서 결국에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보증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 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니뱅크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프라인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전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택 대출 상품이라는 건 큰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여기는 오프라인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담까지만 하고요. 마지막 대출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뱅크가 주택대출 상품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온라인의 강점과 오프라인의 보안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온-오프의 융합이 고객 만족도를 올리면서 주택대출 상품이라고 하면 소니뱅크를 떠올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리게끔 영업을 효율적으로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객 만족도 1위예요. 일본에서 몇 년 연속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객 만족도 1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고객 만족도도 몇 년간 계속 연속으로 고객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주택 상품이라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 강점을 두면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분뱅크에 대해서인데 여기는 통신사업자 KDDI라는 통신사업자 은행의 제휴로 이루어진 은행입니다. 통신사 AU라는 KDDI 그룹의 AU라는 통신사와 은행의 제휴인데요. 은행도 또 소규모 은행이 아니라 일본의 3대 은행, 3대 메가뱅크에 속하는 BTMU랑 손을 잡아서 여기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분뱅크는 2008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이게 관심을 받았는데 그만큼의 성과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13년까지만 해도 좀 약간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2014년에 지분뱅크가 AU 고객 대상, AU라는 건 통신업체 KDDI의 그 브랜드 명이에요. 휴대폰 업체 AU 고객 대상으로 프리미엄 고 AU라는 상품과 AU 월렛이라는 디지털 월렛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출시를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AU 월렛에서 프리페이드 카드 기능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작년에 소비세가 올랐습니다. 5%에서 8%로.
8%로 오르면서 일본 국민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잔돈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8%라는 애매한 숫자 때문에 100엔 사면 108엔이 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105엔이었던 게 5엔이라는 5엔 잔돈이 있거든요. 근데 108엔이면 5엔 플러스 1엔 3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돈이 많아진 거예요. 안 그래도 서비스 때문에 잔돈이 많았는데 그게 더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프리페이드를 나라가 엄청 홍보를 했어요. 프리페이드 카드를 쓰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그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리페이드를 쓰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도 프리페이드는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8%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페이드를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프리페이드의 인지도를 올렸고 그 시점에서 KDDI가 디지털 월렛이 AU 월렛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이러면서 AU가 그걸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이걸 출시했기 때문에 이게 지분뱅크도 그것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것로 인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어요. 또 프리미엄 뱅크 포 AU라는 AU 고객 대상으로 또 프리미엄 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일본에서는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수료 다 붙어요. 타임 이체 수수료 이것도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뭐 몇 회까지라고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수수료 무료로 거의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뭐 300엔 같은 은행끼리라도 이게 뭐 200엔 정도는 붙기 때문에 이게 타임 이체 수수료가 되면 더 비싼 거죠. 근데 그 타임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AU 고객 대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AU 월렛 아까 얘기했지만 선물카드에 이걸 충전을 했을 경우 5% 더 가산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 거죠. 캠페인을 하면서 지분뱅크의 이용자 수는 2014년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인터넷에서 온라인 결제도 할 수 있지만 AU 월렛의 장점은 온라인 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돼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않고 온 오프 이거를 잘 융합시켜서 성공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은행, 오프라인, 온라인 쇼핑 여기까지가 다 융합이 되니까 고객이 이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까지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왜 써야 되는지 이걸 왜 굳이 계좌 개설을 해서까지 왜 이게 내가 써야 되는 건지를 그때까지는 고객이 체감을 못했는데 이렇게 통신, 은행, 오프라인, 온라인 쇼핑까지 다 이렇게 망라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AU 고객에게는 이게 프리미엄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이거는 가입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좀 이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통신업체가 이미 고객 정보, 중요한 고객 정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할 때도 신분증 한 장만 사진을 찍고 그거를 앱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면 계좌 개설을 바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또 고객으로서는 편의성이 없잖아요. 어디 점포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한국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할 때 출시를 할 때 배워야 될 점 한 가지는 특성을 살린 업무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차별화된 상품, 그렇기 때문에 결제면 결제, 대출 상품이면 대출 상품, 증권계좌랑 연결이면 증권계좌랑 연결을 한 상품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형은행이랑 다르기 때문에 니치 마켓을 아무래도 노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특성을 살리는 업무 전개를 하는 은행들이 규모는 작게 성공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네, 규모는 작아요. 아직까지 아까 좀 발표자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본의 그게 자산 규모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니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를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랑 손을 잡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비금융권이랑 손을 잡으면서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라텐뱅크죠. 펜넷뱅크 같은 경우는 규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는 작아요. 그렇지만 결정 업무라는 부분에서 결정 업무 부분을 전개를 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넬의 융합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정리를 할 때 일단 점포 없이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은 오프라인 점포도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어떤 경우든 그게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뭐 협약을 하는 업체에서 점포를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증권사랑 협약을 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거기에 오프라인 점포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온뱅크는 뭐 인터넷 전문 은행 아니지만 거기는 쇼핑몰 안에 그 점포를 두면서 주부들이 주로 그 은행 업무를 보기 쉽게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거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쉽게 제공을 하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또 소니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상품이 강점이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상담창구를 따로 두는 것으로 그게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규모는 결국 크지는 않지만 한국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시하는데 충분히 배울 만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한 점도 많아요. 솔직히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있었으나 솔직히 부진했고 결과로서는 뭐 별로 그게 사람들도 인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품의 차별화를 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두면서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일본도 아주 과도기예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